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청춘실현 국뽕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도 시즌3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네, 오늘 이 방송은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받아서 분석해드리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메일로 사연을 접수 중이니까요. 메일 주소로 궁금하신 거나 미칠 것 같은 고민들 이런 거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촛불 전진이 행동하기 때문에 촛불 전진을 좋아하는 사연자입니다. 같은 이유로 이재명 지지자이기도 한데요. 저는 동네 학원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학생 중에는 친구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도 아들도 있어요. 친구는 종부세를 내는 레벨이고 당연히 2번 지지자입니다. 국힘 지지자. 선거를 치르면서 친구랑 멀어지긴 했는데 사실 친구도 저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주변 1번 지지자들과 결속이 더 강해졌고 친구는 골프 다니느라 바쁘거든요. 저의 고민은 바로 그 아들입니다. 김태형 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전문가들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만 안 들었어도 그래 저놈이 언젠가는 철들겠지 하겠건만 게다가 세상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캐릭터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보다 보니 이 아이가 경 같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제가 가만히 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놈이 어떠냐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공감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마구 때리면 친구가 아플 거라든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싫어할 거라든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가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전혀 정말 1도 생각하지 못하고 조심도 하지 않습니다. 난 그런 거 안 먹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1학년 동생을 두고 까불어서 참교육 시켰어요. 이런 말을 한대요. 한 번은 학원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다가 흥분해가지고 옆자리 친구와 고래고래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쳐대는 바람에 기사님이 10분 주행 중에 차를 3번이나 세웠답니다. 평소 남자아이들을 좋아하는 나이 지긋하고 고지식한 기사님도 그 일 이후로는 아가 좀 모자르나 이렇게 하셨대요. 또 다음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은? 또는 다음 대화를 읽고 상대가 마지막에 할 말은? 이런 문제 잘 틀리는데 이것도 공감 능력이 없어서인가 싶습니다. 자, 4살 아이를 바라보는 심정이거든요. 학원에서 함께 쓰는 연필, 컴퓨터, 비품 등을 당연히 함부로 하고요. 한 번은 가방을 열었더니 학원 연필이 5자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배려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왜냐면 가정 형편은 우리 학원 학생들 중 1등이니까요. 대상 기간 중엔 문재인 빨갱이 아니에요 했다가 저한테 혼났습니다. 요즘 시대에 빨갱이가 어디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친구 귀에 들어가서 괜한 분란을 일으킬까 싶어서 성에 차게는 못했지만 일단 학원에서는 이 빨갱이란 말은 이제 안 하고 있어요. 암기력 짱 좋고 집안 서포트도 짱짱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앞으로 잘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또 이런 경 같은 캐릭터가 자라나서 사회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거죠. 사실 경 등장 전만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다 해결하냐. 부모가 알아서 해야겠지. 이렇게 했는데 경을 보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촛불 전진 도와주세요. 제가 마음의 평화를 얻어 이들을 무시할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미래의 경을 예방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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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이면 5학년인가요? 5학년.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애를. 이런 친구들이 네. 지금 최근에 많죠. 많죠. 맞습니다. 네. 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회성이 없는, 네. 사회성에서 가장 기본은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많이 부족한, 대인관계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아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사회 문제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아이들이 늘어나는 거는. 네. 근데 그 이제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사회가 마을 공동체 같은 게 사라졌잖아요. 옛날하고 틀려서. 옆집에 누구 사는지 예, 그러다 보니까 놀이 문화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사교육을 조기 사교육 같은 게 이제 심하죠. 그게 이제 겹치면서 어린 시절에 또래들하고 놀지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느냐,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사회성이 결여된 아이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거죠.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계속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네. 또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네, 하고 화해하기도 하면서. 하고 또 협력해서 뭔가를 하기도 하고 놀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대인 관계를 이제 그렇죠. 하게 되고 그 속에서 대인 관계 능력, 사회성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되는 건데 그걸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 젊은 세대의 문제는 거의 대인관계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회성 부족이 심각한 이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을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 해체 그리고 조기 사교육과 같은 부모들의 교육 강요와 이제 맞물려서 이제 그 이면에는 또 이제 한국 사회 불안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나타난 이제 현상이다. 근데 어릴 때 이제 이렇게 친구랑 못 놀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그 원숭이 실험 같은 것 좀 했거든요. 요즘에는 윤리 문제로 좀 못하지만 그래서 원숭이를 모든 조건은 다 좋게 보장을 해주더라도 또래 원숭이하고 못 놀게 하면 그 또래 원숭이의 놀이를 박탈하는 실험을 해봤더니 네. 그런 조건에서 자라난 원숭이들은 나중에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이성 원숭이가 짝짓기 하려고 다가오면 목을 물거나 팔을 잡아 뜯어요. 이런 애들은 이제 시집장가 못 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물론 이제 사람은 원숭이랑 다르니까 어릴 때 뭐 또래와의 놀이를 못했다 그래서 나중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목을 물고 뭐 그러지 않겠지만 연애를 잘할 거라는 거는 이제 기대할 수 없겠죠. 때릴 수는 있죠. 어, 목은 안 물어도. 그러니까 연애 관계든 뭐든 간에 기본은 인간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관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기가 어둡다 우리가 흔히 애가 왜 이렇게 답답하냐 걔는 눈치가 없다. 눈치가 없다. 낄낄빵빵 눈치가 못한다. 상황 파악 못한다. 그런 얘기가 다 의미하는 게 바로 정서지능, 사회지능과 관련이 있어요. 지적인 수준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뭐랄까요 성공하기도 좀 힘들고 또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그게 이제 어린 시절에 이미 한국 사회의 경우 심각할 정도로 강요되고 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사례는 그 중에서도 좀 특히 약간 더 심한 사례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친구가 맞아요? 그 종부세 낸 사람이? 그 친구라는 개념이 제가 막 헷갈려요 이걸 보니까. 아는 여자 중에 뭐 이런 거. 정치 성향도 아는 남자 달라, 중에 뭐 있어요. 레벨도 달라, 경제적 수준도 달라. 그리고 친구는 골프 치러 다니고 막 이런 게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공감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 데는 결국 그 어린 시절부터 활발한 대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것. 네. 또 부모와의 관계라도 그것을 커버해준다, 보완해준다, 되는데. 줘야 되는데 그것도 분명히 부족하겠죠. 그러면서 생겨난 이제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고 또 한국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 하나 있잖아요. 안철수라고. 안철수 씨라고. 네. 이 안철수 씨가 사회성이 부족한 거로 유명한데 어릴 때 이제 그 자기가 자서전 쓴 걸 보면 친구들 다 밖에서 뛰어놀 때 혼자서 책 읽었다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그게 그런 의미하는 애들 게 있죠. 뭐냐. 네, 그래서 자기가 그래요. 나는 사람과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책을 통해 배웠다. 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확실히 알았죠. 그건 책을 통해 배울 수 없는 거다. 오로지 부대끼면서 실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체득할 수 없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아이가 현재 사회성이나 뭐 이제 대인관계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배우지 거고 못했다. 또 그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을 고려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불편한지, 뭐가 싫은지.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지금 기분 나빠하는지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감정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감정 파악을 잘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 비언어적 신호 같은 거 잘 포착 못해요. 로봇 같은 거죠. 그렇죠. 표정 보고 읽을 수 없는 그런 건 거. 잘 못해요. 사람들이 소통할 때 보통 언어적 단서보다는 비언어적 단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맞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이라도 비언어적 단서가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잘한다. 그렇지 그런 거 잘한다. 근데 잘한다가 진짜 즐거운 정서를 가지고 잘한다 그러면 잘한다는 칭찬이고 조금 전에 그 표정 그런 식의 표정을 가지시고 얘기하면 비꼬는 거잖아요. 네. 또 화가 난 거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한다라는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훈련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자기중심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다른 거는 일체 고려하지 못하는. 근데 이 원래 자기중심성은 그 심리학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3세경에 나타납니다. 그때 자기중심성은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인지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아직 내가 덜 발달해서. 한마디로 이제 아직 이 짬밥이 짧아서 짬밥을 덜 먹어서 아직 세상을 몰라서. 사회생활을 안 해서. 네. 근데 이제 3살 정도 되면 애들이 자기가 그 전에랑 다른 거예요. 막 일어서서 막 걷고 갑자기 막 서랍 뛰고 열고. 잡고 올라갈 수도 있고 머리도 똑똑해진 것 같아요. 막 언어가 탁 트여가지고 막 말도 다 해주니까 세상이 내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막 슈퍼맨 된 것 같고 나머지는 눈에 안 들어와 아직. 그 정도의 인식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세상을 과소평가하고 모든 것을 자기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이런 자기중심성이 강하게 표출되는데 요거는 정상적인 현상이고 그때를 오히려 더 잘 지내야 되잖아요. 네, 지나야 네. 되는데.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지적 능력이 발달되고 그러면 사라져요.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 그래서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기주의라고 그래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기주의적인 거죠. 이기적인 거죠. 지밖에 모른다. 아,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이제 인지적, 지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는 다들 이기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네. 영화나 드라마 보실 때도 누가 싫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못되게 그런 싫잖아요. 사람이 싫죠. 당연히. 싫잖아요. 그죠? 자기만 살라고 막 못된 짓 하고. 공포 영화에서 꼭 공포 영화예요. 남들 부딪히고 막 좀비 오는데. 예. 지긋지긋해. 엄청 싫잖아요. 짜증나고. 그리고 너만 없으면 이런 다른 사람 구하려고 막 희생하고 헌신하면 멋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이기적이라도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들이 이타적이거나 공동체주의적인 걸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이기주의가 심해지면 친구들 속에서 고립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사실 이제 12살 정도에 이제 이런 정도의 이기주의 성향이 강해진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친구 관계는 안 봐도 뻔하잖아요. 어려울 거예요. 네. 네, 많이. 근데 청소년기에 제일 중요한 건 교우 관계, 친구 관계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부모가 중요하지 않고 사실 그렇죠. 이제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친구가 네. 생기기 시작하는 그렇죠. 시즌이거든요. 이제 네, 부모가 네. 어떻게 해줄 수가 없거든, 이제부터는. 뭐 심리학자들 연구에 의해도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친구 관계라 나온단 말이에요. 자존감을 좌우하기도 하고. 그 부모한테서 이제 독립돼서 이제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는 걸 더 좋아하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부모랑도 잘 못 지낼 거고 이 정도면 친구들과는 더 안 될 거고 그러면 이제 혼자 고립될 거고. 네. 근데 고립되는데 그 이유를 몰라요. 이 사회성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거거든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되지. 자기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지, 사람들이 자기를 왜 좀 싫어하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걸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우울해지죠, 급격하게.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사회성 부족한 사람들이 청소년기를 지나가면 우울증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아이가 전형적인 한국 사회가 낳은 이 식계경은 놀이를 박탈당하고 어려서부터 공부를 강요당하고 또는 이제 부모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키운 그런 아이의 전형. 그 중에서 좀 극단적인 예로 봐야 되겠고 어떤 책에서는 누가 이제 그런 아이들을 백과사전형 아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같은 거 보면 네. 정보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아직 대단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애들을. 그러니까 뭐 아는 얘기해봐. 건 많지만 진짜 아는 걸 모른다. 근데 여기서 나온 딱 요거예요. 그 책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야, 이 책에서 보면 주인공은 기분이 어떨 것 같니? 대답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제일 잘했고 누가 제일 못해? 이걸 또 판단 못해요. 그냥 스토리를 깨는 건 잘해. 외우고. 외우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말로 이제 백과사전 같은 거죠. 여기도 진짜 네. 암기력 짱이라고 나왔거든. 그런 게 얘들이 말을 그럼 엄청 너무 잘한다는 쉬운 거지. 거지 얘네한테는. 공부는 잘한다니까요. 공부를 외우고 이런 거는 어. 너무 간단한 건데 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는 전혀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이들이 커서 사회생활을 하면 이제 직장에서도 고립되죠. 그래서 뭐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누가 유리하냐면 이제 좋은 대학 간 애들 유리할 거 아니에요. 스펙 좋고 이런 애들이 예를 들어 서울대 나온 친구가 지방대 나온 친구보다 유리할 거란 말이에요. 시작할 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 뭐에서 결정되느냐? 이 대인관계에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못한 애들은 결국 나오되고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그게 뛰어난 아이들은 결국은 올라가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연구 결과에 의하면 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뭐 하버드 대학 나왔지만 사교성 제로인 사람과 고졸이지만 사교성이 우수한 사람 누가
장사를 잘하겠습니까? 사교성이 높은 사회성 높은 사람이 잘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나중에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나중에 컸을 때 상당히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근데 그걸 이제 그 아이의 부모가 아느냐, 이것도 이제 문제긴 하죠. 그러게요. 결국 이제 부모가 어떻게 교육시킬 건지를 선택할 텐데. 골프 치러 네. 다니셔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뭐 골프 치고 돈이 많다고 해서 애를 다 이렇게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요새는 뭐 그렇죠. 사회성 과외도 있다고 하는데. 사회성 과외가 있다고요? 네, 강남 이쪽 가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성 이제 상담실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요, 사회성 과외가 안 되는 네. 게 사회성이 과외받아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부딪혀야 되는데. 실제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통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노력해야, 그러니까 노력이라기보다 오랫동안 그걸 과정을 겪어야 그래야 비로소 생기는 스며들어야 거고요.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생기는 기간이 있어요. 사회성 발달은 결정적 시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심리학에서 때. 결정적 시기라 그러면 크리티컬 피어리드라 그래가지고, 영어.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발음이 안 좋아서 어차피 못 알아들으실 영어 거예요. 백업 약대는 사람들 같은. 네. 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능력이나 특성이 집중적으로 발달될 수 있고, 이후의 시기에는 발달되기가 좀 어렵다. 이게 이제 결정적 시기, 결정적 시기 네. 이론인데, 네. 요즘엔 결정적 시기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땐 맞아요. 그게 있어요. 그게 언젠가요? 결정적 아동기예요. 아동기. 어렸을 그러니까 이제 때니까 어렸을 연구들에 때. 의하면 사회성, 언어 능력, 뭐 이게 언어 능력이 곧 사회성과 또 통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거의 아동기에 거의 확정이 돼요. 늑대아이 같은 거를 음. 생각하면 어렸을 때 그때 놓치면 아무리 나중에 가르쳐도 안 못해요. 되더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언어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이거는 조기에 이제 발달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쯤 되면 벌써 사회성이 정상인 아이와 사회성이 문제인 아이가 네. 눈에 띕니다. 확연하게.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딱 느껴져요. 아, 얘는 좀 문제가 있네. 근데 그게 그 이후에 격차가 안 좁혀져요, 잘. 네. 그러니까 과외를 해봐야 따라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사회성 과외가 되면 안철수가 왜 지금같이 살겠어요? 안철수 씨가. 윤석열이 왜 이렇게? 윤석열 씨- 사회성은 좋죠. 그죠? 윤석열은 사회성은 좋으니까. 사회성도 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뒤늦게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과가 미비하다.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저도 옛날에 강남 지역에서 그 사회성 학원이 있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기사도 봤는데, 뭐 거울 보고 웃는 연습시키고 뭐 이런 걸 한다는 얘기도 거기 나오더라고요, 기사에. 네. 근데 제가 이거 안 된다고 생각했죠. 아니 과외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싸워보고. 자 화해봐. 화해 말. 이런 게 사회성이죠. 그게 진하게 이렇게 신뢰 관계를 그러니까 막 전제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 삐져도 보고. 학원처럼 가해봐서는. 그렇지 맞아. 어쨌든 이건 맞긴 해. 나중에 따라잡게 만들겠다, 뭐 과외를 시켜서 이건 불가능한 얘기에 가깝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의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또래들과 놀이할 수 있는 세상이 다시 되는 것이 이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건 이제 분명하고,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특히 좀 문제가 많잖아요. 어떤 점에서 이제 그렇게 보냐면 서울 강남 지역이 전국적으로 제일 사교육 열풍이 센 곳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아정신병 발병률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죠. 네. 강남 지역이. 그러니까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신병자 양산 지역이 되는 거예요. 강남 지역이. 근데 문제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집중적인 사교육을 받고 어려서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아이들이 한국 사회의 엘리트층으로 대체로 유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초등학교 때 이미 소아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과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약 먹고 치료받고 그냥 공부는 또 미친 듯이 해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면 특 먹고 가고 대학 가고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점점점 정신건강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네. 또 점점점 더 불행해질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엘리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의 한국 사회와 오늘의 한국 사회의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한국 사회에서 소위 한국의 지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키는 나쁜 놈들이었어요. 근데 정신건강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도. 근데 지금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뭐 둘째치고 정신건강이 너무 나쁘고 너무 사람들이 불행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딱 보면 그래 나쁜 놈이긴 한데 그래도 사람다운 구석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말로도 한번 대화도 해보고 안 되면 때리고 해서라도 해결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국민들이 이제는 보면 완전 미친놈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되겠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준석 같은 느낌 아닙니까? 뭐 저런 인간들이 다 했지? 저게 정상적인 인간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엘리트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국가에 미치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또 심리학계에서 이제 논란이 엄청 많은데 한 가지 일치된 의견을 구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행복한 사람이 남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더 잘해준다, 남들한테. 이거는 뭐 반대가 없어요. 왜냐면 워낙 연구 결과가 일치하게 나오니까. 근데 이 친구, 이 부자들, 한국 엘리트들은 어려서부터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얘가 행복하게 보입니까? 행복하면 이럴 수 없죠. 행복하면 네. 이렇게 행동 안 하거든요. 그리고 행복한 아이의 특징도 하나도 없는 거고. 어려서 못 놀고, 입시에 찌들리고, 또 권력과 돈을 쫓아서 평생을 바쳐서 엘리트가 됐어요. 행복하지 않았죠. 그때도 행복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국민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겠습니까? 타인들을. 분풀이 대상. 못되게 대하는 거죠. 못되게 구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남들한테 잘해주거든요. 남들한테 친절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행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고 행복한데 남들한테 못되게 구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내가 막 기분 좋고 그럼 이런데 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그렇죠. 와가지고서 누가 돈 좀 빌려줘요. 그럼 빌려주죠. 그냥. 안 빌려줬다가 괜히 또 트러블 겪으면 내 기분만 나빠지니까. 나 기분 나쁠 때 와서 돈 빌려달라면 내가 은행이냐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남들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데 사람들이 불행하면 불행할수록 남들한테 못되게 굴어요. 근데 한국 부자들은 어떤 것 같아요? 남들한테 잘해주고 친절한 사람들 같아요? 근데 그게 좀 교묘한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단 말이야. 돈 많은 집안에 살아서 마음의 여유도 좀 있네. 이렇게 마음의 보는 사람도 여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베풀고 근데 걔는 좀 행복한 부자라서 그런 건가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죠. 진짜라면 그게. 그냥 쇼하는 게 아니라 진짜라면. 근데 일부죠. 그런 사람들은. 일부죠. 네. 그러니까 한국 부자들이 인색하고 못되고 갑질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자본가들은 그래도 세금 좀 더 내고 싶다 우리 불평등을 위해서 뭐 좀 하겠다 이런 게 좀 있고 뭐 요구하면 좀 들어주는 것도 있고 대화도 좀 하잖아요. 한국의 부자들은 그걸 잘 안 해요. 악착같이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 네, 이번에 강남에서 그 태영호 뽑아주고 강남 지역이 뭐 몰표 나온 거 보세요. 네. 엄청나게 그런 점에서는 뭐랄까 자기 이익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양보와 타협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인색하게 굴고 그거는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부자들이 정신 건강도 좋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출발점이 사실 이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엘리트 코스, 대물림이네요, 거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올라가고 자식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정신 건강을 파괴하고 그 아이들이 또 엘리트가 되고 이런 식의 이제 한국 사회의 큰 문제, 이분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부자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존중불안이 더 심해요. 존중불안은 통속적으로 얘기하면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일반 우리보다 더 심해요. 왜냐하면 이 잘 사는 부자들은 차별의식이 강하잖아요. 보통 보면 이렇게 깔보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 특권의식, 네. 차별의식. 아, 우리는 저것들하고 달라. 거지 새끼들하고. 백성은 개돼지야. 개돼지. 뭐 이런 식의 차별의식이 있어요. 차별의식이 있다.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는 얘기는 차별을 당연시하는 것과 통하죠. 예를 들면 제가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돈 없는 놈, 거렁뱅이 같은 놈. 그러면 저보다 더 돈을 잘 번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럴 거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나도 그랬으니까 당연히 저 사람도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를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니까. 거니까. 이 흐름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차별적이고 우월주의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비굴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돈 없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사람은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럼 나보다 더 뭐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나를 차별하고 무시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해야죠.
너 일로 와, 한 대 맞아.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다. 하지 마. 뭐 이렇게 되겠죠? 음. 다시 그냥 당당하게 사는 거죠. 음. 부자들이 가지는 차별의식은, 또 차별주의는 존중 불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악화시켜요. 존중 불안이 없으려면 남을 차별을 안 해야 되잖아, 자기가. 네. 이 사람들은 차별을 하기 때문에 차별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존중 불안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리학, 사회학 연구들에 의하면 상류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기, 질투, 경쟁, 뭐 차별, 무시 이런 현상도 심해져요. 이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겠죠, 정신적으로. 그 불안은 건강하지 않은 어떤 병적인 형태로 계속 표현이 될 거고, 그것이 이제 부자들의 이제 심리를 좌우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 많으면 행복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 연구 자료들에서 나와 있고, 한국 부자들을 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행복이 뭔지는 모르고 그냥 단 한 가지의 쾌감을 위해 살아가요. 내가 더 잘났다, 쾌감.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쾌감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거든요. 내가 더 잘났다를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제차를 왜 살라 그러겠어요. 잘나 보이려고. 근데 뭐 굳이 그렇게 뭐 못 산다고 뭐 국산차 탄다고 막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살라 그래요. 왜? 더 잘난 사람 같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잘 나가, 이걸 보여주는 수단으로 외제차를 살려고 그러는 거고, 또 뭐 강남 지역에 굳이 들어가서 아파트를 살려는 것도 거기에 살고 있다면 잘 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인생의 목표를 거기다 걷는 거죠.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잘 나가. 전 그 노래 싫어합니다. 내가 더 제일 잘 내가 나가. 제일 잘 나가? 잘 나가. 그 노래 싫은데 어쨌든 그런 취지로 한 노래는 아니겠지만. 자기 본연으로 잘 나가면 좋은 건데 네네. 막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네. 잘 나가려고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뭐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 않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안 살면? 행복하다. 피곤하죠. 힘들고. 네, 그래서 안 행복하다. 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거를 계속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 쾌감을. 내가 더 잘 나간다는 쾌감, 내가 더 잘났다는 쾌감. 그러면 이게 사실 뭘 의미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돼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왜냐?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잘 나가. 타인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타인 앞에서 그걸 과시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과시와 무시의 학대 도미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사람이 과시를 해요. 네. 명품 시계를 막 자랑해. 근데 이놈이 이제 누구한테 자랑하겠어요? 자기보다 더 부자한테 가서 자랑 못 하잖아요. 명품 시계 못 사는 사람들 앞에 가서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과시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그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모멸감. 그렇죠.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거든요. 나 명품 시계 있어, 잘 나가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못 사지? 찌질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비슷한 거니까 과시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무시당했다고 느껴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열받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하느냐? 이제 명품 시계는 없으니까 자기 이제 대형차야. 그럼 중형차 탄 사람한테 가서 뻑여. 그러니까 과시 무시로 내려오는 학대 도미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갑질 도미노보다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충격적이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갑질 도미노는 우리가 이렇게 프리랜서로 있는 한 그 구조에 들어갈 일이 없어. 잘 안 겪을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과시무시는 안 그래요. 한국 사회에 살다 보면 그렇죠. 이 연쇄고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냥 사람을 만나면 다. 네, 사방팔방에서 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고리는 못 피해갑니다. 그 되게 짜잘한 것들로도 오잖아요. 네. 그래서 또 대응하기도 더러워요. 갑질을 당하면 화를 낼 수가 있거든요. 너 나한테 그랬어? 근데 은근히 잘난 척 했다? 아, 그거 가지고 내가 뭐, 너 왜 잘난 척 해라고 하면 찌질한 놈 같고, 가만히 있자니 기분 나쁘고. 근데 당하고 나면 화가 나거든요. 근데 되게 또 심연의 그런 수치감 같은 걸 분들이 느꼈죠. 수치감, 수치감. 그러니까요. 인지가 안 되는 수치감일 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이거를 이제 과시무시의 이제 학대 도미노를 은밀하고 정신적인 학대 도미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한국 사회에 이게 팽배해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되냐면 과시가 되는 건데, 조금 전에 봤듯이 과시는 곧 타인을 학대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쫓는 쾌감이 뭐냐면 남을 학대하면서 느끼는 쾌감인 거예요. 정신병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쾌감을 쫓더라도 건강한 쾌감을 쫓아야죠. 어떻게 해서 남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쾌감을 쫓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쾌감을 쫓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하는 거예요. 잘난 체를. 그리고 목에 힘주고.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특히 그게 극심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부유층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이제 공감 능력 떨어지는 거를 네. 보통 우리가 사이코패스나 이제 소시오패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후배가 그러니까 대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되게 재밌고 그냥 직설적이고 그냥 자기 주장이 강한 편, 뭐 고집스럽다 이 정도 저는 느낌을 받았는데 본인이 자꾸 남의 감정이 잘 공감이 안 돼서 상상도 안 되고 그래서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지수가 몇 개 나왔다요. 근데 걔는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대화가 안 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 이런 경우도 사실 이렇게 공감 능력 떨어지면 야, 너 뭐 소시오패스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는 쉽게 말하면 공감 능력 문제가 아니고 감정 능력 자체가 손상이 돼 있는 사람이고요. 그것도 언제 손상이 돼 있어야 되냐면 아주 일찍. 그러니까 이제 살다가 그 정상적으로 감정 능력이 있다가 뇌를 다쳐도 그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들만 연구하는 학자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공감적 능력이 손상되면 사이코패스가 될 수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없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감정 능력이 손상이 돼서 그건 나이 때부터 그럼 선천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결정적 꼭 선천적이라고 할 수 결정적이기 없으나 때문에. 일찍 생애 초기. 아기 때. 그래서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생애 초기 네. 태어난 직후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라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네. 뭐 태내기일 수도 있다고 보고 어쨌든 생애 초기에 감정 능력이 손상이 됐는데 그게 쉽게 하면 보완이 안 된 거죠. 좋은 양육에 의해서 보완이 안 되면서 그게 굳어진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 감정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맞게 성격이 왜곡되겠죠. 그게 사이코패스거든요.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감정 능력이 없다는 말을 이제 쉽게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서 하나 예를 들면 감정은 몸으로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체 반응이 이제 동반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초 뒤에 너한테 전기 충격을 주겠다. 근데 미리 한번 주죠, 이제 주기는. 근데 조금 줘요. 그러면 이제 전기 충격이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일반 피험자들은 이제 실험 참가자를 이렇게 딱 몸에 붙여놔. 이렇게 신체 반응을 측정하는 거를. 그럼 시간이 이제 이 전기 충격을 주는 시간으로 초가 흘러가면 몸에서 반응이 나와요. 두려움. 네, 두려움과 관련된 긴장이나 네.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뭐 혈류가 바뀌는 저 벌써 지금 심장이 뛰고 있어 상상해가지고. 그런 게 나와요. 20초 지나가면. 근데 사이코패스들은 기사 안 나와. 그래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몸에서 신체 반응이 안 나오니까 감정을 머리로 하는 거예요. 20초 뒤에 전기 충격을 받는 것은 두려움인데 뭔지 몰라. 몸에서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무서워요. 그냥 20초 동안 룰랄라 있다가 20초 뒤에 딱 오면 이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제 사이코패스가 그래서 일반인들이 감정을 느끼는 수준이 100이라면 이 사람들은 한 10, 20도 네. 못 느끼는 거죠. 거의 못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몸에서의 신체 반응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책감도 결국에는 심장이 쪼여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게 없는 쪼인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죽였던 장면을 아무런 감정적 동의 없이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사이코패스는 생애 초기에 감정 능력이 손상돼서 거기에 맞게 심리가 구조화된 사람들이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되겠고, 그런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사이코패스 진단을 하면 안 돼요. 쉽게 그냥 있을 이제 수 감정 있는 능력이 좀 일이죠. 부족하다. 네.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사이코패스라고 아무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래서 자기는 마음이 편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 아니 그동안 왜 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질까? 뭐가 문제가 이유를 못 찾았는데 이렇게 진단 지수를 보고 나니까 나 원래 감정 능력이 좀 없나 보네. 근데 제가 볼 때 그냥 이기적인 친구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줬어. 야 너는 솔직히 말하면 자기중심적이지 그냥. 그거를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 대 때리면 돼요. 때리고 막 화내면 무서워해요? 안 때려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겁을 주거나 네. 놀래키거나 했을 때 그게 반응이 나오면 사이코패스가 아닌 거죠. 사이코패스는 그럴 때도 안 놀래거든요. 반응이 네네. 별로 없거든요. 아니 감정 표현이 있는 친구입니다. 아. 또 당연히 자기가 공감이 아니죠. 안 된다는 걸 또 그렇죠. 불편해하고 벌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금해하니까. 네. 옛날에 사람들이 이명박이 너무 미우니까 사이코패스가 아니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이코패스 아니거든요. 네. 제가 그걸 어디서 확실히 알았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때 이명박이가 분향을 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뒤에서 백운우 의원이 막 소리쳤어요. 살인자 뭐 어쩌죠. 네. 그때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사이코패스 안 놀래요. 신체 반응이 왔구나. 네, 사이코패스 안 놀래요. 그래서 저 쥐새끼구나. 죄송합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감정 능력은 있다. 네. 이제 감정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뭐 얍삽하게도 못 굴어요. 네. 감정 능력이 시작하면 사회성이 없는 거니까 굉장히 고전하죠.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어려서부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연습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표정을 짓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고 실제- 사회성을 자기가 연습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능숙하게 한 사람들은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고 잘 못한 사람은 이제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럼 그렇- 소시오패스 얘기는. 차이 없어요 별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구분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어. 왜냐? 이것은 학자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일부러 구분하는 것일 뿐 의미 있는 구분을 할 만한 근거는 없다. 뭐 예를 들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 인격장애. 성격장애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 핵심은 감정 능력이 없는 이런 거로 봐야 되는데 제가 책도 썼습니다.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스트라는 책도 혹시 있어요. 나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 너무 옛날에 읽었나 봐. 옛날에 읽으면 다 기억 안 네. 납니다. 공감 능력이 아니고 감정 능력의 이게 없는 거죠. 감정 능력이 없어야 당연히 공감을 공감을 못하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은 근데 나중에 이제 교육으로 이게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거는 숙련해서 되긴 그런 되는데 거 아니에요? 되긴 되는데 원래 안 타고나는 사람도 있나요? 안 안 타고나는 타고는 없지? 있을 수 없는데요. 네. 어려서 이게 정상적으로 빨리 정상적인 수준으로 도달하지 않으면 나중에 따라가는 게 무척 힘들다는 건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이 지식하고 좀 틀려요. 지식은 나중에 따라잡아도 되잖아요. 뭐 늙어서 공부해도 돼요. 근데 늙어서 감정 능력을 키운다는 거는 진짜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힘든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두환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은 소시오패스구만 아니에요. 이 얘기 하잖아요. 소시오패스 그 전혀 그렇게 전혀. 적용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상담 장면에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는 상담사도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쁜 사람 잘해주고 싶고 미운 사람 이제 상담해서 좀 어려운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CTV 이론 같은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CCTV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렸을 때, 아기 때,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엄마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만약에 뭐 이걸 잡으려고 해. 근데 이게 위험해. 그럼 엄마가 눈치를 보면서 이거 엄마가 싫어하네. 이거 주변 사람들이 싫어. 이거 하면 안 되네. 이건 잘못된 거네. 이런 것을 이제 눈치껏 몸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런 쳐다봐주는 시선이 아예 단절된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로 방임되고 학대 속에서 그런 시선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마음속에 CCTV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자기의 행동을 검열하지 못한다. 네. 이런 이론들을 검열은 안 있거든요.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거는 자기 검열도 이제 나쁜 검열이 있고 자기의 양심껏 그렇죠. 도덕적 검열? 그런 게 그러니까 필요한 쉽게 게 하면 있죠. 양심이냐 초자냐. 양심이 아. 없어지는 그러니까 거죠. 양심인 것은 양심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문제가 없고 초자는 자발적이라는 것보다는 처벌이나 맞아. 사랑 상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문제가 돼요. 정신건강을 해치죠. 두 가지는 좀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좋은 의미에서 양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서양 애들 그 CCTV라고 해서 헷갈리게. 그러니까 걔네 관점으로 해석을 하니까 딱 네. 이해가 안 되네. 네. CCTV 약간 감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양심이라고 그럼 차라리 하니까 초자라고 맞는 거 CCTV는 양심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양심. 양심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 아니야? 미국에. 죄송합니다. 모르는 건가? 네. 그래서 이 친구 이제 어떡합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음의 평화를 얻어 무시할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어떻게 하면 얘를 예방할 수 있냐, 얘가 나중에 안 좋게 자라는 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나이가 지금 벌써 청소년기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12살이니까. 벌써 늦은 건가요? 많이 늦고 늦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12살인데? 청소년기까지는 아직 가소성이 있으니까 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한 가지 문제는 부모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 아이의 부모가 우리 아이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도와줘야 좀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모냐 아니냐가 일단 중요한 판단 근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부모가 협조할 가능성이 없다면 이 학원 선생님이 이걸 잡기는 저는 사실 어렵다고 봐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애써서 이 아이를 혹시 윤처럼 될까봐 내가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되겠다 사회를 위해서 이런 사명감이 있다 하더라도 좀 역부족 아니냐? 이 좋은 선생님의 기억
예전에는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정교조 선생님 한 명만 딱 아이, 만났으면 그거는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살아있을 때 얘기고요. 아, 지금은 또 아니고. 요즘에는 집에서 부모님들도 선생님을 우습게 얘기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애들도 선생님을 우습게 대해요. 교사의 권위가 영향을 미치는 시대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네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회 방어막이 없네 지금. 오늘 한국 사회에서 누가 그런 권위들을 인정해 줍니까? 다들 의심하고 그렇죠. 무시하죠. 사실 무시할 거예요. 뒤에 그렇게 파보면 다 있을 거야 뭐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 안 먹히는 시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과 인내와 뭐 이제 배려로 이 아이를 그냥 끈질기게 대해서 감동시켜서 감화시키고 하는 건 되는데 그러려면 같이 살아야 돼요. 거의 부모가 돼야 되죠. 부모가 되듯이 해서 에너지를 엄청 투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 협조 없으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 정상적인 그렇게 애쓰는 것은 너무 좀 과도한 목표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 아이한테 그나마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하는 문제 행동이 용인되지 않게 해주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 규칙을 파괴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이가 알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는 어떤 처벌이나 일관성이 있는 훈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런 규칙 속에서 자기를 절제하는 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제 좀 이 아이한테 동기유발이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지?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도 즐겁게 사는 것 같거든요. 얘가 막 자기 마음대로. CCTV가 필요하네요 지금. 네, 그거를 학원 선생님이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또 얘가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고발할 수도 있어요. 이제 고자질할 그렇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나를 뭐 미워하는 것 같아요. 괴롭혀요. 그럼 그 부모가 찾아와서 항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만두면 또, 네, 그만두게 하거나.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일단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럴 때도 그 부모한테 이거는 문제가 말해줘라. 된다. 말을 해줘야죠. 그래서 부모가 그걸 수용해서 고쳐주세요. 우리도 도와주겠습니다. 하면 좋은 거고. 안 돼서 데리고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아이한테 지금 그 나이에 맞게 해야 될 행동 규범, 지켜야 될 규칙, 또 가져야 될 마음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누군가는 알려줘야 된다. 네. 알려주고선 거기에 일관성 있게 그거를 그 아이한테 적용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네. 다만 너무 소진될 것 같으면 그냥. 그러니까 너무 소진된 네.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냥 딱 정확하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네. 마음으로. 그 학원에 계신 분들, 예를 들어 아까 운전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똑같이 그 아이한테 네. 그 규칙들을 제지를 하는 거죠. 안타깝네요. 이런 친구들이 이 친구만 있는 게 아니고 대다수의 많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또 그 경쟁과 교육에 내몰려서 네. 공감 능력을 이렇게 잃어가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저희를 만나잖아요. 그럼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공감 능력 없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네, 힘듭니다. 그리고 정말 따뜻한 공간이나 공동체를 만나지 못하면 진짜 사회에 고립돼요. 무시당하거나 네. 왕따 당하거나. 네, 안타깝게 한데 어쨌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향에서 할 수 네.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해주시다. 네. 이렇게. 또 이제 교육자이시니까 이런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든 이런 감정 같은 네. 거 너무 감사한 마음이지만 진짜 좀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빨리 이게 사회를 개혁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끌어내릴 놈 끌어내리고 해가지고 세상을 바꿔서 다시 마을 공동체가 돌아오고 또 부모들이 맞습니다. 불안해서 해방돼가지고 네. 어렸을 때 아이들 그냥 마음껏 놀게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옛날같이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놀고 맞아요. 그냥 하는 밥 먹어라. 네, 부모들이 밥 먹으라고 찾으러 다니는 시절이 다시 와야 이 사회성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네. 저도 사회성이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안철수 씨보다는 낫잖아요. 오. 헐나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도서관에 혼자 있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때 엄청 놀았어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사회성을 네. 거기서 다 메꿀 수 있었던 거고 네. 어느 정도는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는 됐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네, 어쨌든 투표를 잘하고 우리가 사회를 바꿔야 이게 전반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지. 이 하나가 윤석열이 되지 않게 막는 거는 사실 방법이 없다. 네. 네, 전체 구조 개혁을 우리가 끝까지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미래가 달려 맞아요, 있는 미래니까. 일이니까. 네. 네, 그러면 오늘 사연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고요.
네, 청남이 격주로 촬영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9시에 업로드 됩니다. 네, 사연, 이와 같은 사연들, 이런 거는 CHUNGNAMI0000 gmail.com 청남이 0000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은 유튜브 촛불전지가 주권방송에서 매주 수요일 9시 업로드됩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